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집 매각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대통령 부부가 사적으로 매수자에게 잔금을 빌려준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대통령조차 편법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지금의 부동산 규제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책 재점검이 시급합니다. 국립외교원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교관과 파견 공무원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는데요.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으면 피해 사실을 10달 동안이나 몰랐습니다. 대체 누가 해킹을 한 건지 또 어디까지 빠져나간 건지도 아직 모릅니다. 우리 정부의 사이버 보안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체육단체 진입을 막아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가운데 1명은 구속됐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2심 선고를 받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세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영국 런던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 시리즈와 첫 AI 안경을 공개합니다. 오는 28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공식 출시는 다음 달 7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강릉 33도, 전주도 33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병합하려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막았다는 형사과장의 진술도 나왔는데요. 국수본은 두 부서가 협조해서 수사하란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성폭행 살인과 살인 미수, 스토킹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 장윤기 검거 당시 경찰은 살인 사건과 직전에 벌어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했습니다.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틀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이유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3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형사과장이 여청과에 있는 사건을 남의 사건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국가수사본부는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분리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적 공간을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국수본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릴 수 있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형사국 소속은 모두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세일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변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기간이 30일 더 연장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여권 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더 늘리고 파견 인력도 최대 150명으로 기존보다 20명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보복용 특검 연장이라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는 24시간 꼬박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진실은 규명되어야 되고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은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정권이 저렇게 피해 복수를 하고 저렇게 잡아대는구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일석은 최소 180석. 161석의 민주당으로선 조국혁신당 12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협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제든 동원되는 거수기가 아니라며 보안 수사권 폐지 약속 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 혁신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 저희는 7월 말까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보안 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습니다. 원내대표 간 협상 끝에 혁신당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채우고 가까스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특검법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은 됐지만 혁신당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여당 내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는 더욱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당분간 수기 절차를 거치겠다는 지도부의 방침대로 본회의 직후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찰 수사의 통제, 피해자 구제 개선 것들이 진짜 개혁 과제입니다. 보안 수사가 이 논의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시혜적인 선의 그리고 직접 수사권에 기대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심사 소위는 이번 주에도 회의를 열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가 임박해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예비경선 시작과 함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는 난타전이 한층 더 거칠어졌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에는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고요.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청년 정치 복원과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집권 1년 차에 명청대전이 나올 필요가 없다. 지도부를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지난 1년간 당 지도부의 역량 부족과 자기 정치가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방해했다며 반명, 분열주의 타파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ABC 갈라치기,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부절주의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맹공에 발끈한 정청래 전 대표. 정당 방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4년 전 김 전 총리가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이재명 당시 의원을 비판한 기사를 언급하며 반격했습니다. 습관처럼 4년 전에는 이재명 공격하고 4년 후에는 정청래 공격하고 이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정 전 대표를 향한 날 세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킬 거란 정 전 대표의 말이 솔직한 게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권은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지금 소중한 정권입니까? 이재명 정권.
고민정 의원은 지금 족보 논쟁을 벌이며 싸울 때가 아니라며 청년 정당을 역설했고, 장강의 이 앞물은 뒷물이 결국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리 하나 주는 액세서리 청년 정치는 저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청년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 의장도 686 선배들의 아름다운 퇴장을 주장했습니다. 독재 권력에 맞섰던 그 용기를 이제는 권력을 내려놓는 용기로 완성해 주십시오. 후보들 간 난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부담이라며 논란이 된 기탁금은 2천만 원씩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조세 제도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를 앞두고 지난주에 각 부처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요.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3천 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실수요자와 또 보유세 강화에 반발하는 1주택자 목소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급 부족과 전세난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값은 75주째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비상이 걸린 정부가 준비 중인 이른바 최후의 수단인 부동산 증세 카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가 유력합니다.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세제 개편 전 국민 생각을 듣기 위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마련된 온라인 의견 수렴 사이트. 3천 건 넘는 제안들이 쏟아지며 관심이 뜨거운데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의견들이 눈에 띕니다. 값싼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데 고가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내고 있다며 과세 기준을 총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항의와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갑작스럽게 빡빡해진 대출 한도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줄지었습니다.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로 묶여 무주택자여도 서울에선 집을 살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 주택매매 계약을 마쳤는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는 호소 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업은행이든 새마을금고는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지금은 이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만 갖춘다는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과 향후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산을 조만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적 중재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곧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다고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의 일명 곡괭이산을 조만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 중 이란이 곡괭이산으로 핵 원심 분리기를 옮겼는지에 대해 질문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핵물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핵과 관련한 장소는 어디든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 follow the material. That's where the action is, and we'll be hitting that area probably pretty soon.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화강암산 정상 100m가량 아래 요새화된 이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군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공습 때 사용한 벙커버스터 재사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상군 투입이라는 초강수 대신 지하 핵시설 원점 타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은 점잖게 대응했고 이란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서 공격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용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I will tell you, they want to desperately meet, and until they're ready to meet in a meaningful way, we have no interest in even. 이날 회담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은 47년간 북한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했다면서 바로 그 방식으로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교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이에 맞서 이란도 전면전을 선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10일째 연속 야간 공습에서 이란의 군사 지휘소와 해상 전력, 미사일과 드론 발사 기지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해상 전력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영 TV를 통해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됐다고 주장하는 미사일과 드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쿠웨이트에 있는 주요 전술 레이더 시설들과 시스템을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내무장관이 이날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등 외교 채널을 가동해 대화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지만 무력 충돌은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교전이 다시 이어지면서 미국 국방 예산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미 국방 예산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 반전 여론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예산 부족으로 전투 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이 축소되고 장비와 시설 유지 예산이 전쟁 비용으로 충당돼 전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 약 55조 5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 사태에는 예멘 후티 반군도 끼어들었죠.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항구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우회로인 홍해까지 봉쇄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해 남부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려던 초대형 유조선 신융양호가 유턴해 수에즈 운하로 향합니다. 전날 사우디 서부 얌부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나오다 항로를 되돌린 겁니다. 인도행 원유 70만 배럴을 실은 로도스호도 비슷한 시각 경로를 180도 돌렸습니다. 사우디 항로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의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실제 유조선 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전날 후티는 해운사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 선적과 하역을 금지한다며 해당 선박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نؤكد على حق شعبنا العظيم في مواجهة الحصار بالحصار والتصعيد الشامل بالتصعيد الشامل وتثبيت هذه المعادلة. 후티 반군이 얌부항의 관문인 홍해 바브 엘만데브 해역까지 봉쇄할 경우 바닷길을 통한 사우디 원유 수출이 아예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당시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수개월 동안 홍해를 지나는 선박 100여 척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7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는 20일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에 나설 경우 미군이 대응하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It might happen, but we take care of things. If something like that happens, we take care of it.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열흘 넘게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피격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5월과 보합권인 130.03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 석탄,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내렸지만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 또 금융과 보험 서비스 등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보합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5월보다 농림수산품이 0.7% 올랐고 공산품이 0.3% 내렸습니다. 또 전력과 가스, 수도와 폐기물은 1%, 서비스가 0.2% 올랐습니다. 네, 이틀 연속 급락하던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 후 급등하면서 매도 사이드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0.6% 오른 채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급등하면서 3.6% 오른 6,748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6,400선까지 내려갔지만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커지며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개인은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반등의 계기는 시가총액 비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6%, SK하이닉스는 4.4%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일본의 이제 반도체 회사죠. 키옥시아도 주가가 10% 이상 이제 동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좀 공통적으로 과도하게 많았던 이 시중 물량이 이제 많이 청산이 되는 과정에서 수급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거기다 주가도 지금 최근에 워낙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싸진 거죠. 저평가 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대표 직속으로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코스피가 갑자기 오르자 매도 사이드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나흘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최근 코스피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입니다. 0.06% 오른 채 출발 후 하락하던 코스닥도 장중에 상승해 0.5% 오른 753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730선까지 내려갔지만 750선에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473.4원을 기록했는데 사흘 연속 1,47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됐지만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후 달러 매도 물량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증시 불안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거론하면서 추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가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금 유출을 막는 환율 안정의 측면보다 문제가 더 크다는 게 투자자 입장이라며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또다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겁니다. 기본 예탁급 상향 등 보완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시장 영향 계속 살펴보면서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다만 주가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시기에 레버리지 ETF가 도입돼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비치는 측면 역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노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우선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발 영업이익 연동 N% 성과급 논란에 대해선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사견을 전제로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엔 반도체 공장을 광주 군공항에 짓기로 한 것도 쟁의 대상으로 거론돼 국민이 놀라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각종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대기업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사 갈등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지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보완 대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의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며 에너지 공급망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9월까지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에 대해 9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 노사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동조합이 오는 31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가 잠기 임대, 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유무죄가 갈렸던 만큼 오 시장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대납한 비용에 해당하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네 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오며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점에서 법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던 김 씨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근거였던 암묵적 의사 합치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연기했던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를 오늘 진행합니다. 관저 이전을 추진하며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대상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오늘 오전 김건희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앞서 김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19일에서 21일로 다시 22일로 조사를 2차례 미룬 끝에 성사된 일정입니다. 김 씨는 저혈압 증세 등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른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의 고가 물품을 받고 무자격 업체인 21g이 관저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또 김 씨가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21g 측이 김 씨 요청으로 물품을 대리 구매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관저특혜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4번째로 받는 형사재판이 됩니다.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은 오는 24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고 매관매직 사건은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사건은 다음 달 21일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쿠팡은 공식 사과하고 주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5년 전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안전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은 화재 직후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10,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전달하고 대피소에는 매트리스와 속옷, 물티슈 등을 지원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와 대피소 생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쿠팡 물류센터 안전관리 체계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화재 이후 쿠팡은 전국 물류센터 화재 수신기 정보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통합 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 3센터에는 특수형 화재 감지기 2,000여 개, 스프링클러 5만여 개 등을 설치했고 양산 물류센터에는 열감지 카메라와 소화 패치 부착 콘센트를 도입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는 자산운용사가 소유한 건물을 쿠팡이 임차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대구 양산센터와 달리 쿠팡이 설계 단계부터 맞춤형 소방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센터에 어떤 소방 설비가 설치됐고 화재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점은 5년 전 화재와 닮았습니다. 가장 유사한 부분들은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화재를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놓쳤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쿠팡이 강조해온 감지와 초기 대응 체계만으로는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한 셈입니다. 여기에 적재물 깊숙한 곳에서 불이 계속 타는 이른바 신부 화재가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질이 3단 렉 구조에 대량으로 쌓여있던 만큼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과 진압 대책이 충분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간 활용이 극대화된 거고요. 이제 화재 입장에서 보면 아주 화재가 더 잘 나도록 쌓아놓은 형상이 되는 거죠. 5년 전 대형 화재 뒤 안전 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던 쿠팡. 물류창고 대형 화재가 다시 발생한 만큼 쿠팡이 강조했던 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가 원인이었는데요. 승무원들의 안전 조치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소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승객들은 급하게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 막아봅니다. 급기야 연기가 나는 곳에서 멀어지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난 뒤 기내 복도에는 검게 타버린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 오전 8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라카이 칼리브를 향해 운항 중이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승객 1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사는 승무원들이 연기를 확인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비상착륙 같은 긴급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륙하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나 여객기가 전소된 이후 보조 배터리 반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객실에 있던 배터리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와 전북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천안, 아산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경기도 평택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최고 80mm 이상, 충청 일부 지역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입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충청지방 곳곳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청주의 기온 27.2도, 부산은 2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구 35도, 포항은 37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체육단체 진입을 막아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가운데 1명은 구속됐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강릉과 전주가 33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주요 뉴스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가운데 1명만 구속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체육단체가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청조기를 두른 채 끝까지 출입문을 막아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태극기와 청조기 배지를 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세요? 네, 참정권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은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불법 수색해 특수 강요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현장 경찰관을 조롱한 20대 남성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경정을 둘러싸고 중국 경찰이라며 조롱하고 길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 중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이 또 한 번 연장됐습니다. 3차 연장입니다. 남은 사건이 많고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에 비판이 제기되는 점은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승인이 남았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종합특검이 남은 수사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월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종합특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막바지까지 수사를 상당 부분 마치지 못해 특검 입장에서는 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이 절실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은 이제야 첫 대면 조사 단계. 내란 특검과 달리 수사 선상에 오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고발 건 등 처리해야 할 사건이 쌓여 있습니다. 청구했던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특검이 직면한 과제입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선 구속 사유,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선행돼야 합니다.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그중에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연장된 한 달은 진실 규명이냐, 빈손 오명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북한이 또 한강댐에 물을 무단 방류했죠. 임진강 남측 최북단인 필승교의 수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방당국도 비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이 환강댐 방류를 사전 통보하자는 약속을 지킨 건 지난 2013년이 마지막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 기준 10m를 넘었습니다. 새벽 3시쯤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m를 넘었고 오전 11시쯤 접경 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인 7.5m를 돌파한 뒤에도 수위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접경 지역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주의 기준은 12m. 최근 10년 사이 이 수위를 넘은 건 북한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0년 8월 단 한 차례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성 영상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전날 오후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을 방류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인 임진강 수위는 북한이 환강댐을 방류하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번에도 북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비가 강하게 내리면 이 비가 모이는 곳이 이 하류 쪽 아닙니까?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9월 북한의 방류로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자 남북은 한 달 뒤 북측이 환강댐을 방류하면 남측에 통보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과 2013년 세 차례 환강댐 방류 계획을 사전에 알렸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맞물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북한은 무단 방류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마저 일방적으로 차단하며 현재는 물리적 소통 통로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만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간의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5시 30분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홍수특보와 비룡대교의 홍수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5시 30분 기준 임진교의 수위는 7.92m를, 비룡대교의 수위는 10.59m를 기록해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남댐의 수위는 어젯밤 한때 35m까지 올라갔지만 평소보다 많은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한 결과 31m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어제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보됐는데요. 하지만 이 강한 비는 대부분 북한 쪽에 집중됐습니다. 다만 수도권 일부에는 여전히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장맛비는 왜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건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상에서 길게 발달한 띠 모양의 비구름이 수도권 북부를 지나 북한으로 향합니다. 당초 기상청은 밤사이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까지 극한 호우를 쏟아낼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실제 인천 강화 서도면에는 아침 한때 1시간에 57.5mm의 비가 내렸고 3시간 누적 강수량도 90mm를 넘어서며 사흘 만에 다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강한 비는 접경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북한 쪽에 집중됐습니다. 새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조금 더 미세하게 확장하면서 비구름대가 서울로부터 약 30k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면서 이 강한 강수가 우리나라 경기 북부나 북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왔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하게 버티면서 비구름이 북쪽으로 밀려난 겁니다. 이렇게 장맛비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비구름 폭이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 찬 공기의 힘이 조금만 달라져도 비구름은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고 비구름이 지난 곳에는 폭우가 쏟아지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모델의 어떤 사이즈에 포함되지 않은 작은 어떤 요란들이 생기고 또 AI가 그동안에 공부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보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구름은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며 이번 비는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은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며 비를 반복해서 뿌리겠고 비가 그친 남부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먼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압계 변화에 따라 장맛비 양상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에 있는 터널 하부도로 일부가 물에 잠겨 트럭 한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아산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새벽 3시 반 기준 호우 피해로 인한 도로 침수 등 신고 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2차 청문회를 열고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247만 장 상당의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선관위 특검 추정 절차 등의 합의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재검표도 함께 추진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범여권 주도로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준비, 또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g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같은 고가 물품을 받고 자격이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영국 런던 올스 빌링스게이트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갤럭시 Z 폴드 8을 비롯해 폴더블 폰 3종을 공개하고 구글과 공동 개발한 첫 안경형 AI 기기인 갤럭시 글래스 등도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율 15%를 넘으면 우리와 체결했던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정부는 이 상한선이 지켜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나라 캐나다에 거의 한 세기 전인 지난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Canada's been very, very tough on us over the years, for many years, and no other president's done anything about it. I love Canada. 산불 부실 관리 책임을 묻겠다며 관세를 언급하더니 약 한 달 뒤 캐나다산 시멘트와 와인, 하키채에 50%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겁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무역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협상 강화에 합의했지만 관세가 발효되면 보복 관세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I spoke with President Trump earlier this morning. We agreed to intensify negotiations in the coming weeks. But in parallel, when I say we will do whatever it takes and keep all options, obviously. 문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한국에도 선포됐다는 점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 24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인데 한미 무역 합의 결과물인 15% 관세율 상한선이 지켜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미국 무역 대표부는 한국 등 각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을 조사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강제 노동 관세 12.5%에 곧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가 추가되는데 두 관세율의 합이 15%를 넘으면 한미 무역 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협력 등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합의가 존중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무역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정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정보 유출 피해의 책임을 다루는 게 맞느냐를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측은 이달 초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쿠팡 INC 측은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미국의 모회사라며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국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쿠팡 INC가 투자자들에게 한국 쿠팡의 핵심 자회사로 소개하면서 법정에서는 자회사 일은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킹 사건은 외교부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쿠팡 못지않게 한심합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최대 10,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10달 동안이나 이를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이 사이트는 지난 2월 해킹된 사실이 확인돼 폐쇄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한 최대 10,000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외교부 소속 외교관들이지만 다른 부처에서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아이디, 그리고 이메일 주소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였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정보 요원들의 인적 사항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규모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어떤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보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외교부와 관계 기관 간의 그런 협업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킹 주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달 동안이나 진행됐는데도 외교부 보안점검 등에서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홍성희입니다. 대전에서 공연장으로 허가받은 건물이 석 달 넘게 불법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지자체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조리시설 폐쇄까지 예고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넓은 연회장에 손님들이 모여 앉아 있고 진열대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석 달 넘게 예식장으로 둔갑해 불법 영업을 이어온 현장입니다. 이곳은 문화시설인 공연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4월부터 불법 예식장으로 쓰이다 지자체에 적발됐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 강제금 8,9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축물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정식 음식점 영업 신고조차 불가능했지만 업체는 그동안 하객들에게 음식을 계속 제공해왔습니다. 지자체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 등을 이유로 조리시설 폐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무더위가 있는 여름철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폐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같은 불법 영업 사실을 모른 채 이곳에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 부부만 230여 쌍. 소비자단체는 예식장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라 총 예식 비용의 10%에서 최대 70%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원래 문화시설 용도로 건물을 지었고 준공 승인이 나면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용도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며 도시계획 심의만 통과하면 준공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당장 결혼식을 목전에 둔 애꿎은 예비 부부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고문기술자 이근한 같은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의 정부 포상이 취소됩니다. 반헌법적 행위나 국가폭력 사건에 연루된 포상은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대공 사건을 수사하며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던 고문기술경찰 이근한 씨. 전두환 정권 시절 승승장구하며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생전에 받은 상훈 16개 가운데 취소된 건 단 하나. 88세로 올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진정한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애국은 간첩 잡고 사상범 잡는 게 영원한 애국인 줄 알았는데 이 애국도 정치 색깔에 맞춰서 애국을 해야 하나. 이 고문기술자에게 주어졌던 국무총리 표창이 46년 만에 취소됩니다. 1980년 5월 무장군인의 총칼과 군합발에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가담했던 육군 간부부터 한 해 앞서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하며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훈장을 받았던 군 간부들까지. 국헌문란 및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된 계엄 업무 관련자나 거짓 공적이 확인된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등 76건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 관련 122건도 취소됩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지시했던 박채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차장은 녹조, 홍조 근정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모두 4건이 취소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포상 취소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모로코 출신 남성이 경찰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숨졌는데요. 반이민 정책에 맞물려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길바닥에 제압합니다. 도와달라, 숨 쉴 수 없다는 외침에도 진압은 계속되고 바로 옆에 구조대원들은 지켜볼 뿐. 이 남성은 가슴이 계속 눌린 채 의식과 호흡을 잃어갔고 결국 숨졌습니다. 난동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강하게 대항하자 최루액을 쏘며 수갑을 채우려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42살 압데라임 파키르, 5살에 모로코에서 이주한 합법 체류자입니다. 바로 이튿날 과잉 진압을 주장하는 대규모 규탄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자전거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앞세운 경찰에 닥치는 대로 물건을 던지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여러 대와 주변 건물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Noi continueremo a chiedere verità per lui, per Abdrahim, per la nostra famiglia, perché nessun'altra persona debba mai vivere quello che lui ha vissuto.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2명과 구조대원 4명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주재 모로코 대사관은 철저하고 공정 투명하게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탈리아 야당도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이 사건을 구실로 경찰을 공격한 이들은 진실이 아니라 충돌을 원했다며 시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과 그에 대한 반대 여론에 맞물려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적인 반인종차별 시위를 촉발한 2020년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비유된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하루 전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이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 막대기를 들고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흰색 중국 해경 선박이 필리핀 해군의 검정 고무보트를 덮칩니다. 양측 탑승자들끼리 긴 막대 따위를 들고 육탄전을 벌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중국 해경의 공격으로 병사 1명의 머리가 찢어졌다며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Naipapakita naman doon sila ay lumapit. So yung action ng ating mga rubber boats was merely to drive them away. 중국 해경은 필리핀 해군이 거짓 여론전을 편다면서 자체 촬영한 고화질 근접 영상을 풀었습니다. 필리핀 보트 2척이 경고를 무시한 채 돌진해 오고 노를 휘두르며 도발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중국은 먼저 공격당한 뒤 반격했을 뿐이라며 주중 필리핀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진 곳은 양국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주변입니다. 남중국해 중재 판정 10주년과 맞물려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하루 전이었습니다. 분쟁 당사국이 모두 모이는 자리, 미국이 중국을 규탄하고 의장국인 필리핀을 두둔한 배경입니다. 总有一些势力会跳出来，利用涉海问题挑衅声势，幕后的黑手究竟是谁？ 중국이 국제사회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차선책으로 당사국 간 행동 준칙을 마련 중이지만 협상 시한인 이번 달 안에 타결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강세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한 뒤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S&P 500은 0.89%, 나스닥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저가 매수가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다만 좋은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골칫거리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위법 판결을 받았죠. 그 자리를 대신했던 게 10% 글로벌 관세인데요. 이게 24일자로 만료됩니다. 관세의 허구와 부작용은 이미 드러났지만 트럼프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을 바로잡을 사람이 아니죠. 제이미신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곧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관세 조치가 나온다면서 미국 무역의 99%를 포괄하는 6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동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는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를 예고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해운사들의 이메일을 보내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를 사용하지 마라. 이용하면 작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직 봉쇄된 건 아니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처리하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선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산을 조만간 타격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는 이란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 주요 레이더 시설을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계속되는 이런 마찰에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도 증시를 이끈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종목들이었는데요. 특히 실적 발표를 앞둔 인텔은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저가 매수가 일단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추가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 새 협력사를 찾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이제 시선은 이런 호실적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에 쏠립니다. 예정돼 있는 기술기업 실적 발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곳곳에서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천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빗길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아산에는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중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집중호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최고 80mm 이상, 특히 충청 중북부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남부 곳곳으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 일부와 강원 남부 동해안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청주의 기온 26.3도, 제주 28.5도 등 간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지속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 35도, 포항 37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서울도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기도 안성과 평택에는 산사태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